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튜버가 택시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유튜버는 택시기사에게 방귀를 뀌었냐라며 모욕하고 기사가 화를 내자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던 한 남성이 상간남의 집 근처에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남성은 아내의 집 앞에도 현수막을 걸 거라며 1인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유튜버가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서 메뉴 바꿔치기로 돈을 더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만원짜리 모둠 순대로 바꿔치기하는 꼼수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제 앞에 계신 세 분의 우리 남성 패널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설 명절 때 나도 음식 장만에 동참했다 손. 역시 스윗남 양지열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두 분은 그럼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지난해 11월 2일 성균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려고 권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안 따라주셨네요. 우리. 아무리 봐도 프라이팬에 이렇게 손대고 사진만 찍은 것 같은데. 가족이 있습니다. 올렸더라고요. 가족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진만. 직접 만드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는 뭐 이렇게 둘이서 예. 아주 재밌게 잘 보냈어요. 진짜요? 그러시군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 공기만 덜 탁했더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 이 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먼지가 몰려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첫 춘절이라서 중국 전역에서 그냥 폭죽을 엄청나게 터뜨렸다고 하죠. 자, 우리는 연휴가 금방 끝났지만 중국은 춘절 연휴가 토요일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주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 거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동안 사람 못 봤더니 너무 답답하네요. 이젠 그리워요 하신 박현주님. 자, 저희도 돌아왔습니다. 자, 동두천 디딜 떡방앗간 안주인 윤미란 여사 네덜란드 사는 동생이 사반통에서 인사해 하신 미경님. 자, 울산 동구 남목 7길 15번지 옆 공터 땅주인 보세요. 여기 쓰레기가 가득 쌓여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대책 좀 세워주세요 하신 김윤정님. 자, 지난 토요일 양주 눈썰 매장에서 2번이나 새치기 했던 당신네 부부 사반 보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신 김진아님. 자, 김치볶음밥을 시켰는데 재료 소진됐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햄 야채 볶음밥으로 바꿔보냈어요. 사과도 안 합니다. 식당 주인 이게 가능합니까 하신 김태현님. 자, 오늘 생일 맞으신 장수희님, 박미화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 사반 뉴스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트럭 몰고 와서 쓰레기 투기. 제목부터 딱 감이 옵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집 앞에 황당한 물건을 쓰레기겠죠. 버리고 갔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자, 골목으로 한 트럭이 진입을 합니다. 자, 끽 한 건물 앞에 저렇게 멈춰 서는데요. 자,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려요. 짐칸으로 가더니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으라차차차차차 들어올리더니 건물 담벼락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저렇게 투척을 합니다. 자, 뒤도 안 보고 트럭에 타고는 다시 그대로 휙 출발하네요. 자, 영상만 보면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사반에 나올 일이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가 아니었고요. 저게 건설 폐기물이었습니다. 지난 8일 경기 안산입니다. 제보자가 CCTV 보던 중에 누군가가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집 앞에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봉투 자체는 일반 쓰레기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물은 석고보드 같은 건설 폐기물이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에 이 같은 건물에는 공사한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실려 있었는데 하나만 버린 걸로 봐서는 아마도 다른 곳도 돌면서 다른 데다가 나눠서 버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아무리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린다고 해도 쓰레기를 남의 집에 갖다 놓는 것부터가 일단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저거를 저기에 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 아까 건설 폐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거기 담아서 관할 지자체나 운반업체에 접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저 남성이 사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거면 꼭 굳이 저기서 트럭을 세워서 내려서 저기다 버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자기 집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다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자, 즐거운 축제 현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브라질의 축제 현장. 알록달록 머리띠를 쓴 남성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물건을 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저렇게 비병이 들고 누군가가 휴대폰을 낚아채가지고요. 저렇게 후다닥 도망갑니다. 자, 잠시 후 낯선 얼굴의 남성들이 방송 화면에 저렇게 딱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 뭔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휴대전화를 훔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남성 우리나라 유튜버 BJ 두 사람이고요. 브라질은 지금 삼바 축제 지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바 축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생방송 도중에 이 남성 5명 정도가 두 사람이었어요. 남성이 있고 여성인데 쭉 따라다니다가 한 사람이 한눈 파는 사이에 남성이 휴대전화를 가로챘고요. 그 상황이 고스란히 다 잡힌 겁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 두 사람 BJ 다 휴대전화를 가져서 2대를 도난받았고 그 와중에 이 남성 BJ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아이고야.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게 또 실시간으로 다 이게 중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저 남성이 잃어버리고 나서 현지 축제를 관할하는 경찰에 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우리 못 찾는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장 차단기의 버럭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차단기가 자, 확 열리고요. 자, 차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 남성이 차를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차단봉을 뒤로 확 당겨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아니, 저 양반 누구고 왜 저러는 거죠? 자, 멀쩡히 움직이는 차단봉을 왜 저렇게 180도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요. 지난 설 명절에 경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저 남성이 주차 차단기를 말 그대로 파손시킨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저 사람은 입주민이 아닙니다. 예? 입주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입주민이 아니고 저 남성의 어머니가 저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아파트에 보통 요즘에는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해도 차량 등록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차량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열리잖아요, 잘. 그렇죠. 그러니까 차단기가 안 열리니까 차량을 등록하기 싫고 나는 싫으니까 꺾어버려. 그리고 이제 차단기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것만 꺾었느냐? 예. 들어가면 나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나오는 쪽도 파손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경비실 창문까지 파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재물 손괴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어머니 저 아파트에서 얼굴 들고 어떻게 사실까 좀 걱정되네요. 자, 교수님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저렇게 되면은 아마 어머니도 저기 주민이신데 결국 어머니도 손해를 보시지 않겠어요? 아들을 너무 과격하게 키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소문 다 났을 텐데.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금 퍽이라고 했니? 자, 해외 여행 중에 어이없는 일을 겪으셨다는 우리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외국 여행 중인데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한 커피입니다. 자, 그런데 고객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곳에 PUCK, 퍽, 그러니까 F 아니고 P, 퍽, 예, 욕설을 연상시키는 저 표현이 딱 적혀 있었는데 점원한테 원래 불러준 단어는 PARK, 팍, 차로 팍 할 때 그 팍을 불렀는데 스펠링까지도 불러줬는데 PUCK로 저렇게 딱 커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보자께서는 이러셨어요.
이거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의도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한 호텔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인데요. 제보자가 당시에 그 미국으로 또 12일간 신혼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이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구매를 했습니다. 직원이 이름 알려달라고 해서 이 박 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PARK 이렇게 스펠링까지 다 불러줬는데요. 정작 음료를 딱 받아보니까 저렇게 PUCK라고 영어 욕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직원한테 이거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못 들은 척, 잘 안 들리는 척 무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이런 직원의 반응을 보니까 의도적인 게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랑 혹시 오해해가지고 뭐 예전에 그 전직 총리 있잖아요. 응우엔 수원 푹 뭐 이런 푹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푹은 말이죠. PHUC입니다. 예, 심지어 이 신혼여행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서 저런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 중에서 두 자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펠링을 불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 박 씨나 김 씨, 이 씨는 이 상당히 그 일반적인 그런 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분명히 얘기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고 또 뭐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못 들은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고의성이 100%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예. 저런 행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관광객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비하하면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인간의 종류는 지금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시고 이제 신혼이시라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편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세상은 넓고 돌 아이는 많다. 이건데 교수님이 차마 그 표현을 쓰긴 그러셔가지고 저러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잔머리에 당했다입니다. 자, 전에 이 먹튀 피해를 당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던 사방가족께서 이번에는 절도를 당했다, 절도 피해를 입으셨다면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가게에 입장합니다. 자, 술 쌓인 곳을 가리키더니 사장님, 저 술 박스째로 살게요. 자, 같이 냉장고에 있던 술들을 저렇게 살펴보죠. 잠시 후 갑자기 사장님, 그 사반일레븐 그 좀 주세요 하면서 담배 주문까지 하는 거예요. 자, 담배를 저렇게 챙긴 남성. 신난 사장님은 술 확인하러 저기 안쪽으로 탁 가는데 그때 사장님 저 차 좀 갖고 올게요 하면서 저렇게 슬그머니 나갑니다. 자, 예전엔 먹튀, 이번에는 절도. 결국 술로 사장님의 이목을 끌게 한 뒤에 담배를 챙겨서 도망간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주점 겸 슈퍼고요. 지난해 12월에 먹튀 피해 입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행히도 방송 이후에 그 먹튀했던 남성들이 다시 찾아와서 결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3월에 이 담배 절도 피해를 이어서 당한 겁니다. 제보자 어머니가 당시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술을 박스 단위로 구매하겠다,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주류 수량을 파악해서 알려줬는데 남성이 이번엔 또 갑자기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꺼내줬는데 이 남성이 또다시 또 다른 술의 수량을 물어가 봤고요. 이 어머니가 그 수량 세러 간 사이에 담배만 쏙 챙기더니 차 가지고 오겠다면서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아유, 진짜 저 인간 빨리 잡아야죠, 저거.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 제보자에 따르면 아마도 이제 어머님을 좀 정신없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가져간 것 같다. 제가 가져간 거라는 건 이건 사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기가 아까 성북구라 그랬잖아요. 예. 성북구인데 저것도 동선을 감춘답시고 저걸 가지고 종로까지 걸어갔답니다. 세상에. 아니 진짜 저렇게 막 거짓말하고 종로까지 걸어가고 가져간 게 담배 4개예요. 18,000원어치. 아유, 진짜 그거 왜 하려고 저러고 참 살아. 물론 마필소에 제가 뭐 너무 값어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진짜. 아유, 저 한심한 인생 진짜. 아이고,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납득 불가 호칭 정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또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결혼 2년 차인 사연자고요. 동갑인 아주버님이랑 그동안도 호칭 문제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번 설날 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는 제보입니다. 이 남편은 4살 연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님이 이 사연자랑 동갑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손윗사람이라서 사연자는 꼬박꼬박 이 아주버님 부르고요. 존칭도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주버님은 사연자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을 한 겁니다. 이 남편 통해서 따진 끝에 겨우 재수 씨 소리는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연자 역시도 아주버님이라고는 부르되 반말은 여전히 하니까요. 반존대를 섞어가면서 대화하는 걸로 혼자서 타협을 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주버님에게 남편보다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절에 남편이 그렇게 되면 형수가 나보다 어린 건데 그래도 존대해야 해? 라고 형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부모님은 아무리 어려도 손윗사람인데 존대해야지 하시고요. 아주버님 역시도 친해진 뒤에는 몰라도 우선은 존대하고 호칭 불러야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동안 아주버님이 사연자 이름 부르고 반말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호칭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가 식구들이 좀 어이없기도 하고요. 아직 형님 생기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편 통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지 그런 게 궁금하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 아주버니입니다. 야, 아니, 재수 씨, 나 진짜 재수 없으려고 그래. 재수 씨, 우리 동갑이야, 89년생 동갑. 그런데 당신은 손 아랫사람. 나 반말, 재수 씨 좋은데,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해? 억울해 이게. 그게 억울하면 마지한테 시집 갔어야지. 재수 씨,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우리 지열이 녀석한테 오빠도 형수한테 반말해 이런 거 교육시키지 마. 알았어, 동그라미. 그렇군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자, 다음 재수 씨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여보세요, 시 아주버 백성문 씨. 그래, 우리 동갑이니까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보세요, 그렇게 나한테는 반말로 멋대로 부르더니 우리 지연 씨한테는 어린 형수한테 꼬박 존댓말하고. 아유, 그럼 난 뭔데 그동안 너 나한테 왜 그랬는데. 진짜 무슨 놈의 집구석이 이러냐 정말. X.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냥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긴 하지만 예의라는 건 서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양 변호사님, 제가 처음 이 딱 그 사연을 읽고 무슨 집이 그렇게 교양머리가 없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 듣게 왜 그렇게 듣게 집을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렇게 뭐 시아버님이 아주머님이 이런 식의 호칭이 있었던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던 집성촌이나 대가족 때의 그런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라기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강조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예의에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집안이네요. 왜 사건 문제까지 나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수님. 일단 그 집 부모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시아주버니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거기 자기 그 재수 씨한테 반말할 생각을 해요? 이 시아주버님이라고 하는 것과 재수 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하고 달라가지고 이 나이와 어떤 그 친척 관계 이런 것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이 두 개 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인간관계 파탄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연령하고 친척 서열이 애매할 때는 존대해 주면 됩니다. 그렇군요, 백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제보자가 더 어려도 통상 재수 씨 존댓말을 하죠.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야, 잘 안 하죠. 만약에 원래 알고 지냈던 네. 사이였어도 조심하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야, 뭐 하고 이름 부르다가 항의하니까 그래, 그제서야 재수 씨하고 반말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손이 손아래만 챙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또 동생이 반말하는 건 용납 못하고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고요. 전형적인 이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할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서로 존대하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데 이거 하나로 이 가족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그 시아주버니가 못 네.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 되겠어요? 안 봐야죠. 의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깨달아야죠. 만나면 맨날 싸우고 맨날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단호하시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백영란님, 윗물이면 맑아야지 본인이 물 흐리고 있네요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새 사람 들어오기 전에 정리 확실하게 해야죠. S님, 으구 딱밤한대 치고 싶다 너무 얄미워요. 핑크블리님, 서로 존대하세요. 시가가 상전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 사시는 조유주님 보고 계시죠? 연휴 중에 남편분과 함께 제주도 맛집을 한번 가보셨다고요. 닭 칼국수집이었다는데 너무 많이 시켰던 탓에 남은 음식 포장 좀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식당 김치가 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알바 점원한테 김치 좀 싸주세요 했더니 물론이죠 하더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장으로 보이는 주인 등장. 야, 너 지금 뭐하니? 뭔 김치를 그렇게 팍팍 담아줘? 하면서 알바를 면전에서 막 혼내더라는 겁니다. 사장에게 혼나고도 오히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던 그 알바 점원의 얼굴이 연휴 끝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엔모션하다. 척추를 지그재그로 부드럽게 틀어주고 섬세하게 밀어주니까 척추엔 엔모션. 누가 베스트. 그 연휴 동안에 많은 사반 가족분들께서 한번 좀 들여다 봐달라 이렇게 연락을 주신 사건 해프닝입니다. 자, 한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이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이 있었던 게 설날 연휴였던 지난 10일이고요. 새벽 4시쯤에 한 유튜버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택시를 잡아 타게 됩니다. 그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라이브를 이어갔는데요. 택시 타고 가던 중에 이 유튜버가 냄새가 난다고 이 기사에게 방귀 뀌었냐고 물어보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택시기사가 안 뀌었다 답을 했는데 그래도 유튜버는 재차 뀌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안 뀌었다고 했잖아요 라면서 살짝 화를 냅니다. 그 당시 유튜버는 택시 창문을 열면서 어떤 기분 나쁜 티를 내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 먼저 화제가 되고 지금 또 여기저기 많이 또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전해드리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이 유튜버가 택시를 타고 나서 혹시 기사님 방귀 뀌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분과 서로 막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말싸움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요, 백 변호사님. 네. 그 좀 어떤 뭐 때렸냐, 내가 맞았냐 하면서 막 그 물리적인 또 뭐 이런 게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방귀 냄새가 난다, 방귀 꼈냐 운전기사한테 그러고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운전기사분도 사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운전하는 과정에서 좀 짜증 났을 거고.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유튜버가 거기서 또 재차 짜증 내고 또 화를 내고 그러면서 중간에 달리는 택시 내가 뛰어내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계속 욕설을 하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말다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는 이 유튜버가 거기서 생방송을 찍으면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장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을 그 유튜브를 보던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다 봤던 거고 녹화까지 된 영상까지 올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굉장히 논란이 커졌던 거고요. 단순히 이 아까 방귀 꼈냐 이 뭐 진실 공방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욕설에 뭐 폭행 시비에 뭐 차에 뛰어내리겠다는 말에 여러 가지가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 저희가 원래는 이 영상도 제공을 그 제보자님들한테 받았는데요. 일단 지금 저 영상은 내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영상을 받았는데 굳이 뭐 그거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말로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사진으로 나갔지만 경찰이 출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가 이제 내리라고 한 겁니다. 내리라고 했더니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 택시기사 얼굴을 보라고 이렇게 카메라를 그 택시기사 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분 입장에서는 왜 내 얼굴을 찍냐, 이것도 초상권 침해다라면서 카메라를 치웠던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과정에서 손을 아마 이렇게 때리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는 손을 때렸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폭행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차에서 내렸어도 계속해서 왜 여자인 나를 때리냐라면서 경찰이 온 이후에도 실랑이가 좀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저는 이 방송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유튜버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 반장에 고발할게요. 아니면 다른 뭐 탐정 유튜브 채널에도 고발할게요. 이 사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라 하면 택시 기사를 말씀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여자를 때리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한다는 것은 서비스직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뭡니까? 사건 반장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작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건 반장이 상당히 그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져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 제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건 반장이 제보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단 이제 이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는 이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난 택시에서 냄새가 나서 항의한 것밖에 없는데 이 택시 기사가 자기 팔을 때렸다, 그러니까 폭행했다라고 이렇게 그 항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찍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찍은 그 영상을 갖다가 경찰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냄새가 났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냈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건 반장 얘기도 나오고 뭐 탐정 유튜브에도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 서비스직에서 일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밝혔는데요. 이 전반적인 것은 이 여성 유튜브는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거듭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백 변호사님, 저는 네. 그 LPG 차량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도 기사님이 진짜 실제 뭐 그렇게 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 LPG 차량이 이 가스 냄새가 잠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차 그렇게 착각할 안으로 수도 있죠. 저도 그래서 좀 오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슬그머니 이렇게 막 환기를 시키는데 네. 이게 조금 네. 뭐랄까요? 해프닝인데 이게 너무 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생방송을 찍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추측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화제화 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어쨌건 거기서 단순 해프닝일지라도 어쨌건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섞고 욕설을 섞고 그다음에 경찰이 왔을 때도 경찰에 도착했을 때도 경찰도 어르신한테 너무 반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다 방송에 찍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택시 기사분이 처벌받은 상황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정리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저 유튜버가 너 여친이 맞아서도 이럴 거냐, 뭐 신문고에 올리겠다. 이제 그러니까 경찰도 그럼 알아서 하시라 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리 처음엔 해프닝이라고 할지라도 유튜버의 행동은 이 영상을 뭐 저도 직접적으로 지금 뭐 제가 영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도가 넘어도 좀 많이 넘었다는 생각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해당 유튜버 분한테서 저희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많은 기사가 지금 이미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항의를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있던 일을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택시 기사분과 합의가 됐고 저도 사과를 했다. 때문에 방송을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사분에게도 확인차 뭐 연락을 드렸더니 합의한 적 없고 방송으로 나는 내보내는 이게 방송이 사건 반장에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정반대의 의사를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걸 준비했는데 교수님
아이고 이게 이 명절에 이게 뭡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뭐 사실 방귀를 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생리적인 작용으로. 그런데 왜 방귀를 갖다가 안 꼈다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사건 반장에서 이렇게 보도까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이 또 이 라이브 영상을 갖다가 자기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본 어떤 분이 그것을 게재를 어떤 그 채널에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라이브 방송 이후로 후원을 받고 술을 먹는 그런 뭐 방송을 했고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어디 다니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권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 많은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걸 갖다 자꾸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축소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문제를 갖다 크게 일으키게 된다면 글쎄요 어떤 뭐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뭐 좀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바람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이라도 그 기사님하고 그 잘 좀 뭐 기사님께 사과를 하시고 두 분이 좀 합의를 원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충격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건데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던 한 남성이 상간남 집 근처에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 설 연휴 동안 하필 또 참 이런 일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조용하던 동네에 현수막 하나가 척 걸리면서 아주 그냥 시끄러워졌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 집 근처 명절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가 앞서 보신, 지금 보시고 계신 저 현수막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간남에게 명절 선물 주고 왔다면서 동네에 걸어둔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현수막 자세히 보면요.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라면서 이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모 씨, 뭐 아내 여자친구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상간남 집 근처에 저 현수막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요, 실제로 저 현수막 봤다는 동네 주민까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거 사진을 찍어왔더라. 조용하던 동네가 인기 장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저 현수막을 건 남성분 복수를 위해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맨 처음에 1월 20일에 아내 외도 관련해서 하소연했던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 글만 올린 게 아니고 외도 불륜 관련 플랜카드나 현수막 제작 업체를 찾습니다. 이런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작성해서 걸어주는 곳이 있다더라. 상간남 집 앞에 걸려고 한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니까 저기에 김하고 그 뒤에 이름을 안 하고 이렇게 실제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렇게 이름을 명시 안 한 것 같아요. 저렇게. 예. 골뱅이네요. 네, 아마도 저렇게 이름을 명시 안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저 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타이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남성 저희가 보는 것처럼 현수막 제작 업체에 의뢰를 했고 저렇게 상간남 집 근처에 현수막을 건 겁니다. 자, 일단 뭐 딱 저 정도만 봐도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이제 짐작은 가는데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저 현수막을 의뢰한 남성의 주장입니다만 자신의 아내가 이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상대로는 문제를 삼지 않고 용서를 해주고 상대방 남성에게만 상간자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는 새 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대출까지 껴가지고 새로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본인만 먼저 가고 아이고야. 아내하고 자녀는 그 옛날 집에다 그냥 뒀답니다. 그리고 이 자녀 졸업식 마치고 나면 옮겨오겠거니 당연히 생각을 하고 생활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 자신의 이사 가기로 한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아내는 안 오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이 올려 날라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가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내는 난 잘못한 게 없고 남편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 제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소장을 보낸 겁니다. 아, 일단 이게 남편이 저 현수막을 건 남편의 주장에 기초해서 일단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아내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이제 뭐 이 남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남편 주장에 따르면 확실하게 외도를 한 것이 2건, 그리고 녹취 파일이 있는 강력한 외도 의심 사례가 1건 해서 총 뭐 3건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아내하고 헤어진다는 것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좀 더 그 의식을 해서 참으며 어떻게 보면 아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미용 기기를 갖다 100만 원 넘는 것도 사주고 또 크리스마스 신년 때는 가족 파티 하면서 관계 좋게 하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실제 뭐 그 당시에는 아내하고 서로 손도 잡고 뭐 분위기도 좋았다라고 이게 합니다.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참 처절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남편에 따르면 아내가 이미 작년 12월 초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난 이후에 이혼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신년 파티할 때 웃고 같이 손잡고 한 것은 이 아내가 자기의 진심을 갖다가 숨긴 것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아니 그럼 상간남만 잡을 게 아니라 당신 그 남편분 아내한테도 복수해야지, 이 손바닥이 마주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2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래서 아내 현수막도 걸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네, 건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온 지적이 아내가 가장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상간남 집 앞에만 저런 거 거냐,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 걱정하지 말아라, 아내 집 근처에도 걸 생각이다, 어찌 한쪽만 잘못이겠냐, 오히려 전 아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라면서요 1인 시위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남편분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이 컨택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네. 이거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복수의 방법은 아니시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너는 뭐 피도 눈물도 없냐 감정도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많이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저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현수막에는 사실은 김하고 이름도 안 밝혔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성씨가 하필이면 또 김씨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간남이 김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걸 봐서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동네가 너무 작아서 김씨가 한 사람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대놓고 그 집 앞에 건다거나 또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내 이사간 집에 또 현수막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내를 잘 알 수 있다거나 또 본인이 1인 시위하시는 건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말이죠,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 촬영 영상을 상간녀한테 니네 가족들한테 다 뿌려버릴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그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았어요. 근데 뭐 그 무죄 받은 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실제로 그걸 뿌릴 거라는 의사가 없었던 것 정도로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배심원단에서 이 아내의 상황이 그러니까 협박의 마음보다는 원망이나 감정을 섞어서 했던 그 욕설 같은 느낌으로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결국 국민참여재판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절 변호사 설명 잘해주셨지만 지금 좀 전에 현수막 갖고는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동호수도 없고 김땡땡 그리고 저게 바로 그 동에 사는 사람인지 옆동 사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럼 저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특정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저걸로 특정이 지금 저것만 가지고는 특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한테도 하고 뭐 예를 저 들어서 정도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저것도 저는 하는 걸 권하진 않습니다만. 진짜. 근데 저걸 가지고 또 감정이 격해서 저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찾아서 뭔가 행패를 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저를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예. 뭐 이 남편이 또 오죽했으면 저랬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뭐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저러겠냐.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봐도 좋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악에 받쳐서 이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 즉 상간남 아내에게도 이미 판결문을 갖다가 전달했답니다. 이미 가져다 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악에 바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현수막 신고 들어갈 거고 그러면 금방 사라질 테니까 그렇지만 이 현수막을 갖다가 누군가 그쪽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상간남 측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요만한 스크래치만 주면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그것은 본인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다만 이제 이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아까 뭐 한 3번 정도 발언을 피웠는데 이혼 소송을 갖다가 먼저 신청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이제 그 의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사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상대가 자기가 잘못이 어떤 외도를 갖다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건 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이 그 아내 입장도 이렇게 들어봐야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사건 반장이 한번 제보하시죠. 예.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상간남 그리고 또 이 아내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된 것 같다. 저희가 아무리 전제를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연락 좀 주세요. 자,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유튜버가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서 메뉴 바꿔치기로 돈을 더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8,000원짜리 순대를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로 바꿔치기하는 꼼수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인천 소래포구 시장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광장시장. 자,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 분식집에 갔는데 사장님한테 저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순대를 먹었는데 계산을 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눈 뜨고 코 베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2년 전쯤 광장시장 촬영차 방문했을 때 손님 입장에서 약간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가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업체의 판매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일반 순대는 6,000원, 모듬 순대는 10,000원으로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는데 손님이 순대를 시키면 사장님께서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6,000원 순대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는 10,000원짜리 모듬 순대 값을 내게 되는 것이지 현재에도 그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팔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사장님 저희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이 멘트를 듣고 누가 10,000원짜리 모듬 순대를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본인은 일반 순대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들으신 것처럼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뭐 이렇게 막 끝을 흐리면서 말하면서 일반 순대가 아니라 더 비싼 모둠 순대 가격으로 팔았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년 전에도 이런 수법을 쓰더니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떡볶이 리뷰를 주로 하는 51만 유튜버인데 그 2년 전 광장시장 갔을 때 좀 속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한 분식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2년 전에 이 분식집에서 순대가 메뉴판에 2가지 종류입니다. 그냥 순대만 나오는 찹쌀 순대 메뉴가 6,000원이었고요. 내장까지 섞여 있는 모둠 순대가 10,000원이었던 겁니다. 그냥 순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둠 순대로 메뉴를 바꿔치기를 해서 4,000원을 더 결제한 적이 있었다라는 게 그 2년 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튜버는 당시에 이때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을 받았다. 지금도 이 수법으로 팔고 있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찹쌀 순대 가격은 2년 전보다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8,000원에 팔고 있었고 모둠은 똑같이 10,000원이었습니다. 역시나 순대 하나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은 순대 주문을 받고요. 순대는 모둠이랑 골고루 섞어드릴게요 라면서 2년 전과 똑같이 말합니다. 결국 또다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를 먹게 된 겁니다.
자, 교수님 그 순대 좋아하세요? 야, 좋아합니다. 예, 순대 보통 순대만 드십니까? 아니면 간이랑 이거 내장 섞어서 이렇게 드십니까? 뭐 심지어는 뭐 순대하고 떡볶이까지 이렇게 섞어서 먹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이게 찹쌀 순대라고 해가지고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간이라든가 이걸 갖다 섞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그 순대는 10,000원짜리인데 그거를 갖다 시키시면은 많이 이렇게 섞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해보았던 솜씨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또 2년 전에는 4,000원. 지금 2024년에 2,000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딱 하면은 2,00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튜브의 복수라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 2년 전하고 똑같이 하느냐 했더니 이거는 예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렇게 가서 그냥 저렇게 아주 그 부드럽게 섞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섞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해서 10,000원짜리 시킨다 이렇게 생각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밑장을 빼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보통 순대 먹을 때 저 순대 주세요. 그러면 간이랑 뭐랑 좀 섞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순대가 아니라 모든 순대로 업그레이드되는 거라고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하죠. 근데 여기 그래서 다른 분식집은 또 어떨까? 광장시장 내. 그러니까 광장시장 내 네, 또 다른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순대 주세요. 그럼 모듬으로 골고루 섞어드릴게. 이렇게 하고 10,000원 받는다는 거고 또 한 집은 순대는 섞어서 줄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순대는 모듬도 뺐어 여기는. 순대는 섞어서 줄게요 하면서 더 비싼 모듬 순대로 결제를 한 거고. 순대는 섞어서 주겠다는 그야말로 그냥 섞어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섞어주는 모듬이 거죠. 아니라. 그러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또 저 시 분식점 다른 곳은 저기는 기본 순대는 얼마고요. 모듬은 2,000원 추가되지만 그렇게 드시는 게 더 나아요. 저기는 그래도 정석이네. 저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모듬보다 그냥 원래 주세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섞어주게 이건 너무 심하네요. 양 변호사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한 사람이 바본 건가요? 그럴 리가 없고요. 저는 사실 그 해외에서 태어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이 요즘 워낙 세계적으로 K컬처, 팝이님 다 유명하니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린 딸 데리고 곧 오겠답니다. 그래서 광장시장 가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왔다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나 진짜 걱정이 돼요, 진짜.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의 위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지려고 그래요, 지금 속으로. 이게 지금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봤더니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다. 뭐 일부겠지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부 상인들입니다. 일부 상인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한 군데서도 그러고 다른 군데서도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이렇게 하면 다 속아 넘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30%더 받는 건데요. 다 이게 약간 소문이 난 것 같아, 이런 상술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또 혼자 삐딱하게 생각하라 이 생각도 했어요. 제가 보고.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순대에서 섞어줄게 그러면 당연히 간하고 이거는 원래 기본에 섞어준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여기가 광장시장이 예전에 15,000원짜리 모듬전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외국인 상대로 해서 그것도 한 번 오고 안 오겠지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처음 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자성하자. 그래서 이게 15,000원이었어요. 지금 저게. 그래서 정량 표시도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저 유튜버가 저긴 다시 안 가봤답니다. 근데 이제 떡볶이하고 순대 지금 우리 요 세 군데 갔잖아요. 여기도 혹시 양도 문제가 있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양은 그래도 관광지임을 감안하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런 것 같더라라는 거고. 10,000원인데 양이라도 많아야지. 그리고 정량 표시제 아까 그런 대책 내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정량 표시제는 일부만 하고 하지 않는 곳도 꽤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광장시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양도 양이지만 온리 캐시 이것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떡볶이 집을 돌아다녔던 분이 카드 결제되는 데를 찾았는데 단 한 곳도 카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카드 물어보면 대놓고 언짢아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혹시 계좌이체 되냐 그러니까 아예 대답은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카드 받고 계좌이체 받아야 당장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장사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지금 잠깐의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자꾸 사반 나가고 소문 나고 하면 그럼 더 한대죠. 오히려 사람이 발을 끊으면 저 정말 소탄 대실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정말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대다수의 상인분들이 괜히 그냥 불똥을 그렇다고 이걸 있는 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국에 여러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비자들의 그 어떤 판단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한번 외면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이후로는 팔일 날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그쪽 자체에 뭐 상인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정적으로 이제 어떤 그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돈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당장 이거 뭐 세금 탈루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관할 그 세무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광장시장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그 광장시장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환갑이 조금 지난 아버지 최 씨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들들을 노모의 손에 맡겨두고 여기저기로 술을 마시러 다니던 이 남성. 이 술에 취해서 걸핏하면 두 아들을 때리고 또 위협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이 형제는 알코올 중독자 최 씨를 쭉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최 씨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중독 치료를 하러 또 병원에 입원을 한 걸까요? 처음엔 그러려니 넘겼지만 몇 달째 소식이 없자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우애 좋은 형제를 들여다봅니다. 자, 환갑이 넘은 알코올 중독 환자 이 남성이 몇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자, 원래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러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한동안 얼굴을 못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6년 여름에 대전에서 들어온 실종 신고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나이로 61살 그 최모 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몇 달간 통 보이질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 최 씨의 지인이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한 11월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미 8개월 넘게 지난 상황이긴 했는데 이 최 씨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이전에도 친지나 뭐 지인들이 행방을 몰랐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병원에 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몇 달 정도 그러면 안 보였어도 크게 이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씨 실종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지인들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아예 지금 연락도 끊기고 아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지? 그래서 한 지인이 이 최 씨와 함께 살던 두 아들, 31살, 29살이었던 두 아들에게 야, 아버지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통 뭐 어디 입원했어요라거나 아니면 뭐뭐뭐란 어떤 상황이라 좀 알려드리면 안 된답니다. 뭐 이렇게 뭐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니까 이상하네 하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한 내용은 최 씨의 두 아들이 수상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의자로 지목해서 신고를 됐던 겁니다. 그 신고, 그 제보 그게 맞았습니까, 교수님? 예, 맞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살던 곳은 대전 유성구인데요. 경찰은 이제 7월 20일 그 새벽에 큰 아들이 종업으로 있는 그 점포에 찾아가서 바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 큰 아들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이 시신을 안 매장했다라고 지목을 한 대전의 식상산 자락의 야산부터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1m도 되지 않는 그 깊이에 묻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냥 그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노보드용 그 가방에다가 시신이 담긴 채로 굉장히 부패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저 화면인데요. 두개골 쪽에 둔기로 맞은 여러 가지 그 흔적들, 여러 개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해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 아니 같이 살던 아버지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겁니까? 일단 뭔가 좀 몇 가지 좀 감추고 싶었던 흔적이 보였던 게 살해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시기를 놓고 한 5달 전인 2월이라 그랬다가 아니다. 한 5개월 더 넘어서 8개월 전에 지난해 11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여러 차례 추궁을 하니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이 맞고 11월 9일에 자정 좀 넘은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술을 계속해서 더 마셔야겠다. 숨겨놓은 술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신랑이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주질 않으니까 내가 술 사러 갈랜다 라고 하다 결국에는 이 큰아들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술을 사러 간다고 아버지가 하자 왜 또 술을 마시냐 하면서 말리다가 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은 저런 비극으로 이어진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시신에서 둔기의 그 흉이 나왔는데 그 문제의 둔기를 먼저 휘두른 게 사실 저 최 씨, 그러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큰아들 머리에 그 최 씨 입술이 부딪혀서 피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한 최 씨가 이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이 둔기를 거실로 들고 와서 이걸 큰아들에게 휘둘렀고요. 큰아들이 그걸 빼앗은 뒤에 이 방으로 최 씨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둔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살해한 뒤에 그 스노보드용 가방에다가 통째로 옮겨 담은 뒤에 안매장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그 작은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처음 작은 아들로 같이 범죄 저지른 거냐고 물어봤을 때 큰아들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그 몸싸움이 일자마자 동생은 PC방에 가버렸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단 안매장한 곳이 차로 갈 수 있는 곳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졌는데 아무리 뭐 큰 형이라고 해도 혼자 이거를 옮기기가 어려운 지형이었고요. 성인 남성을. 예,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11월쯤이면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땅을 어떻게 혼자 이렇게 파고 안매장을 했겠습니까? 그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털어놓은 게 혼자 해친 건 맞았고요. 근데 시신은 집에 있다가 동생과 같이 안매장을 했던 겁니다. 아유, 동생이 또 그 아버지 시신을 옮겨서 안매장하는 걸 도왔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큰형이 이 그 사건 발생 그 시기가 2월 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11월 달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동생을 갖다 여기 끼우지 않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살해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시체 유기도 동생이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 이제 추궁 끝에 이 형제의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죽였다라고 형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와서 그 스노보드 가방에 시신을 넣어서 둘이서 야산에 안매장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끝까지 큰형이 자기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우애가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추정컨대 이 아버지가 이 형제에게 일종의 어떤 그 공동의 적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하, 뭔가 좀 이 집안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부자의 사연은 20년 전 사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20년 전 사고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완벽하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이제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 세 부자와 또 그 당시에 이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 산사태가 일어났대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집안으로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막 쓸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목숨이 긴박한 상황에 이 최 씨가 가까스로 이제 장롱 안쪽으로 몸을 숨겨서 이 아버지 최 씨는 이제 거기서 살아났는데 안타깝게도 최 씨 아내이자 이 형제 어머니가 그 산사태로 사망한 겁니다. 아이고. 그 이후로 이 최 씨 알코올 증세가 훨씬 심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뭐 집안 물건도 파손해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아버지 손이 아니라 저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최 씨는 술만 마시면 두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이제 아들들 자라면 이제 힘으로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 두 형제의 우애는 상당히 돈독했고 그래 서로 의지해 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산사태로 자기 아내를 잃고 어린 형제들만 남았으면 더 어여삐 이렇게 돌봐야지. 왜 자기가 저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네, 그런데 또 정작 큰아들은 성인이 돼서 취직한 이후에도 어쨌든 이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을 재판부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양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또 친척들 역시도 아이들이 평소에 이런 아버지의 행패를 견디면서 착하게 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 최 씨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 둔기에 맞은 흔적 외에도요, 목이 졸린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수사기관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 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유 진짜 알코올 중독 이건 안 겪어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우리 법은 존속살인은 어쨌든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거 굉장히 반인륜적인 범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건 맞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그 술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고 불안과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도 또 인정이 되고 게다가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친인척들도 다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선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형량이 낮았습니다. 큰형 같은 경우에 예. 징역 6년에 그쳤고요. 존속살해 유기까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기를 도운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지간히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 딱했던 거죠. 그럼 지금 다 나왔겠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다 그 본인들은 뭐 석방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그 가정 폭력이 아들의 어떤 그 폐륜 범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물림된 건데 이 실제로 이 가정에서 아버지 이 가장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폭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걸 갖다 견디는데 점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자식들이 이제 크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이 장기적인 피해자들인 그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마음을 먹게 되면 이런 그 존속 살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가함으로써 그 폭력의 피해자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에게 폭력을 그 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통상 이 범죄학적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부메랑 효과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 그 폐륜 범죄 또 특히 가정 폭력, 알코올 이런 것들은 끝까지 이렇게 그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두운 새벽 골목을 지나는 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무리해서 끼어듭니다. 운전자는 일단 양보를 해주죠. 그렇게 잘 달리나 했는데 뜬금없이 건널목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대뜸 차에서 내리더니요. 운전자를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달려듭니다. 강도 괴한 뭐야 이거? 맞습니다. 복면 쓴 강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강도에 운전자는 빠르게 후진을 해서 도망쳐 보는데 이 강도들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운전자 더 세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번엔 강도들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이에 강도들도 몸을 피해서 달아났고요. 운전자는 강도들이 탔던 차 문을 부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문을 팍 박았어요. 네, 운전자의 기지로 아찔한 순간은 피했지만 그대로 도주한 강도들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CCTV에 찍힌 4명의 강도 얼굴을 공개했고요.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아유, 시원하게 그냥 얼굴을 깠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기차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기차에서 떨어진 이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기차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기차와 플랫폼 사이에 빠질 뻔한 건데요. 이걸 본 승객들과 경찰이 재빨리 잡아 끌어낸 덕분에 다행히도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네요. 그런데 이번엔 저 멀리서 한 남성이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와당 넘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천만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크게 다치진 않은 모습인데요. 아니 저 양반은 또 왜 뛰어내렸어 자, 또?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이 남성. 아까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그렇구나. 아내가 기차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에 놀란 남편이요. 아내 구하려고 막무가내로 뛰어내렸던 겁니다. 이 부부는 예약한 자리가 아니라 에어컨 나오는 더 좋은 객차에 오르려다가 그만 이런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다른 기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약석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스페인으로 가보죠. 네, 기차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남성, 네, 팔을 휘저으면서 걷다가 네, 앉아있는 여성의 얼굴을 툭 칩니다. 뭐야? 연이어 뭐야? 팔을 휘두르고 이번엔 더 세게 어? 여성의 뒤통수를 내리치죠. 왜 때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뭐야? 여기서 그치지 설마, 않았습니다. 설마. 네, 헤드폰을 끼고 있던 여성에게 세게 달려들더니 목을 강하게 가격하는데요. 오!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린 쓰러졌어. 여성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예요? 30살 이 모로코 남성 출신의 남성은 저 정도 보통 술아닌 마약이잖아요. 예. 둘 다 안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인 상태에서 기차역에 있던 여성들 노렸고 그 피해자만 최소 12명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여성들도 있지만 아까 지금 이 헤드폰을 끼고 있던 이 여성 예. 세게 넘어지면서 온몸의 타박상은 물론 고막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유 저 인간이구나. 이날 저녁 남성 바로 체포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오로지 여성만 표적으로 삼은 증오 범죄로 결론을 지었고 이 남성을 구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현장을 떠나버린 탓에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과 당국까지 나서 피해 여성들을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유 저 비겁한 인간.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큰 돌멩이를 던져 식당 유리문을 부수려 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되죠. 돌을 줍고 다시 던지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이 식당 안에선 새빨간 화염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불났어. 네, 몇 분 전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서 불꽃이 마구 튀기 시작했는데요. 식당 앞을 지나다 이를 발견한 바로 이 남성이 불을 진압하기 위해 직접 나섰던 겁니다. 119에 신고하는 건 물론 근처 건물에서 소화기까지 찾아들고 나왔고 굳게 잠겨있던 문을 부숴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와 이거 의인이네 의인. 불은 식당 주인이 깜빡 잊고 전원을 끄지 않은 전기 계량기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그냥 지나치지 않은 남성 덕분에 식당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데요. 식당 주인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이 남성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것뿐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하얀 눈밭에 무스 한 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스 양옆으로는 스키와 보드를 탄 사람들이 보이죠. 무스가 나타난 곳 다름이 아닌 스키장이었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무스? 아닙니다. 무스는 사슴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길을 잃은 이 사슴, 그만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스키장에 발을 디디고 만 겁니다. 무스도 놀라고 무스 본 사람들은 더 놀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목격자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t initially came out, I passed it first and didn't even see it because I was focusing on the hill. And then I heard them yell moose. I've never seen one full speed like that before, so it was definitely alarming. 겁먹은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이 슬로프를 내려왔는데요. 무스는 사람들을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참을 내달리던 무스는 방향을 틀어서 숲속으로 돌아갔고요. 다행히 무스의 등장으로 다친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갔군요. 좋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